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650억 달러를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95조 원을 환율을 잡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한 명당 수백만 원, 4명 가족 기준 수천만 원이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행에 650억 달러 스와프면 진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기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대략 20년 전 같은 사태로 50조의 손실이 있었던 이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한국은행의 외화 스와프가 왜 의미가 없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당신의 평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450원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은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곧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국민연금에서 95조 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95조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으시죠?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50만 명입니다. 95조를 2,25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422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이라면 1,688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낸 연금 보험료에서 이 정도 금액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대 직장인 김베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김베리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어요. 앞으로 20년 더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계획이죠. 정상적이라면 김대리는 매월 11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김대리가 받을 연금이 월 9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의 손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이 2025년에 15%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했어요. 그럼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손실 걱정을 해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복권을 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복권 가게 수익이 역대 최고예요. 10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수익을 내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복권 한 장을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돼서 10억 원짜리가 된 거예요. 제가 1,000원 투자해서 2,000원을 받았으니 100% 수익률 아닌가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수익률은 맞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복권을 2,000원에 팔아버린 건 엄청난 손실인데 할아버지는 그걸 수익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2025년 15%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수익률은 두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첫째,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역사적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23%, 나스닥이 29%나 올랐어요.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은 100%에서 200%까지 폭등했습니다. 둘째, 원화 가치가 14%나 떨어졌어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원화로 계산할 때 환율 효과가 추가로 들어간 거죠.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자체 실력이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호황과 원화 약세라는 외부 요인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로 그 환율 상승을 막겠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돈을 버는 원천을 정부가 직접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화 스와프와 전략적 환해지라는 정책의 실체예요. 자, 외화 스와프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게 운영자금이 떨어져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돈은 빌려드릴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드리는 대신 사장님 가게 운영 방식에 우리가 간섭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지금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가 필요한데 평상시라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오르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외화 스와프는 이렇게 작동해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게 달러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꺼내서 빌려줍니다. 담보로 원화를 받고요. 나중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돌려주면 한국은행도 원화를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환율이 오르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은 셈이죠.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건 2022년 9월입니다. 당시 규모는 1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650억 달러입니다. 3년 만에 6.5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틀 전에 또다시 2026년까지 재연장했죠. 만약 이게 일회성 조치였다면 왜 계속 늘리고 연장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없으면 환율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오르는 걸 막으려면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올해 들어 장사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원자재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식용유, 밀가루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가격이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박 사장이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치킨 한 마리에 18,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2,000원을 받아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손님들은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하시니까 참 곤란해요. 제가 비싸게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박 사장 같은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몇백만 명이나 됩니다. 환율 상승이 이분들의 삶을 직접 압박하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전략적 환해지라는 정책이에요. 해지라는 건 보험을 든다는 뜻입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보험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팔 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이 위험을 막으려고 환해지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달러를 팔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이라고 해봅시다. 국민연금이 1년 후에 달러를 1,450원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져도 1,600원으로 올라도 국민연금은 톤인연금은 1,45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좋은 보험 같죠?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그 이익을 못 받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지 않으면 보험료만 날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략적 환해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이런 해지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국민연금 해외 자산이 약 4,850억 달러니까 15%면 약 5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86조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연금이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지금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86조 원어치 환차익을 미리 포기한 거예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환차익을 의무적으로 막는 방식은 수익률을 제한하는 결과다. 맞는 말이에요. 환해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손실은 막아주지만 수익도 제한해버려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을 봅시다. 이 펀드는 1조 9천억 달러를 운용해요. 우리 국민연금보다 거의 3배나 큽니다. 노르웨이 인구는 5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노르웨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펀드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연기금의 목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이다. 단기 경제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는 펀드 수익의 3%만 1년에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환율이 폭등해도 안 건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 원칙에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가 쓰지 말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자. 이게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율 안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일본도 2012년 아베노믹스 때 비슷한 시도를 했어요.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를 동원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IMF가 2020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독 개입은 효과가 단기적이었다. 길어야 10영업일 이상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가 혼자서 환율에 개입해봤자 며칠 효과 보고 끝이라는 겁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돈 낭비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기금 수익률만 깎아먹고 끝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어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금리 역전의 고착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돈은 국경이 없어요.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흐르는 게 자본의 본능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2.5%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을 굴리는 글로벌 투자자라면, 아니, 수출기업의 사장님이라면 어디에 돈을 두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이자를 1.5%포인트나 더 주는데 굳이 위험하게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금리 역전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거 1999년이나 2005년에도 역전이 있었지만 길어야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역전이 무려 30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학습했어요. 아, 한국은 이제 저성장, 저금리 국가구나. 미국보다 금리를 더 주는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구나. 이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원화를 보유할 매력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명동이 서울의 중심가였을 때 이야기예요. 그 시절에는 모든 유명한 상점들이 명동에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하러 명동에 갔어요. 그런데 강남이 개발되고 홍대, 건대가 떠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동이 원래 중심지인데 곧 다시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명동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새로운 중심지들이 생겼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원화가 딱 이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고성장 국가였고 금리도 미국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원화에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지금은 성장률도 낮고 금리도 낮아요. 투자자들이 굳이 원화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통화량 폭증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상황은 정반대예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통화량 M2는 긴축 정책 때문에 고작 3%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은 어땠을까요? 무려 20.4%나 폭증했습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고 있을 때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PF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7배나 더 빠른 속도로 원화를 찍어낸 거예요. 시장의 달러는 귀해지는데 원화는 넘쳐납니다.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듯 돈도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의 1,470원 환율은 외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원화 가치를 물타기 하듯 희석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출 기업들의 변심이에요. 과거에는 환율이 1,200원만 넘어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야, 지금 바꾸면 이익이다 하면서 벌어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이 거대한 달러 공급이 환율 폭등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 1,470원이 되었는데도 그 안전판이 작동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달러를 안 풉니다. 왜냐고요? 한국 금리는 낮고 미국 금리는 높으니 그냥 달러로 들고 있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트럼프 리스크다, 공급망 재편이다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니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굳이 원화로 바꿨다가 나중에 비싸게 다시 달러를 사느니 그냥 달러 통장에 쟁여두는 게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된 거예요. 대기업 A회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는 올해 수출로 50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 돈을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투자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A회사 재무팀장 김 부장이 말합니다. 사장님, 지금 미국 금리가 4.8%고 우리나라는 2.5%예요. 달러로 그냥 예금해도 1년에 24억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내년에 미국 공장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또 달러가 필요할 텐데요.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김 부장 말이 맞네. 그냥 달러로 놔두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기업이 달러를 공급하지 않는 기현상. 이것이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반면에 달러를 사야 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고령화 시대에 연금을 지급하려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을 사야 합니다. 매달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데 쓰여요. 심지어 앞으로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 달러를 사는 규모는 더 커질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연기금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달러 매수 세력으로 버티고 있는 한 환율이 과거처럼 1,000원대로 내려가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서학개미들의 증가예요. 젊은 세대일수록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지난 10년간 코스피 수익률보다 S&P 500 수익률이 훨씬 좋았거든요. 20대 직장인 이양이 말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사봤자 2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애플이나 테슬라는 몇 배씩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미국 주식에만 투자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해외 주식을 삽니다. 이것도 달러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에요. 다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한 금액이 23조 원을 넘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5조 원 정도였거든요. 5배나 늘어난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미국은 2% 초중반인데 우리는 1%대에 머물러 있어요. 둘째, 금리 차이 때문에 원화 자산의 매력이 떨어졌어요. 셋째, 중국 리스크 때문에 한국도 덩달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니까 이것도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미국이 높고 원화는 넘쳐나고 수출 기업은 달러를 꽁꽁 쥐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매일 달러를 사들이고 서학개미들도 달러가 필요하고 외국인들은 원화를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의 1,470원 환율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스와프를 통해 은밀하게 환율을 방어했지만 미국 재무부가 경고장을 날렸어요. 한국, 너네 그거 환율 조작이야. 이제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남은 건 외환 보유고를 헐어 쓰는 것뿐인데 지난 3년간 환율 방어하느라 이미 너무 많은 총알을 썼어요. 1,470원까지 뚫렸는데도 당국이 강력하게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적자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니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불안해해요. 또한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달러가 외환 보유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통은 비어가는데 채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가는 구멍만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동조화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 경제가 중국 위안화와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은 일본 엔화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역시 역대급 엔저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돈을 풀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도 같은 아시아의 약한 통화로 취급해서 같이 매도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옆집 일본이 기침을 하면 우리도 독감에 걸리는 구조적 취약성이 생긴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역전은 30개월째 이어지며 굳어졌고 시중에는 미국보다 7배나 많은 원화가 풀렸습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를 꽉 쥐고 있고
국민연금은 매일 달러를 사들입니다. 정부는 개입할 힘을 잃었고 외환 보유고는 늘어나지 않아요. 이 거대한 구조적 뇌관들이 얽히고 설켜 1470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스피가 조금 올랐다고, 미국이 금리를 한번 내렸다고 환율이 1200원으로 돌아갈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을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해지를 최대 15%, 86조 원 규모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450원에서 1470원으로 20원만 올라도 약 1조 7천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환해지를 안 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번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2250만 명이니까 1인당 약 7만 5천 원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30만 원이죠. 작아 보이나요? 이게 1년치예요. 2026년까지 2년이면 1인당 15만 원, 4인 가족은 60만 원입니다. 환율이 50원 오르면 2년간 1인당 37만 원, 4인 가족은 150만 원이 날아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복리 효과가 있어요. 1년 차에 못 번 1조 7천억 원은 2년 차에 투자되어 또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거든요. 연 5% 수익률로 30년 복리 계산하면 약 95조 원의 손실입니다. 1인당 약 422만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65세에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422만 원은 연금 4개월치예요.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여러분은 65세에 받을 연금 4개월치를 미리 날리는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요. 30대는 앞으로 35년을 더 내니까 복리로 약 600만 원 손해입니다. 40대는 25년이 남아서 약 400만 원, 50대는 15년 남아서 약 250만 원 손해죠.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60대 이상도 안전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1%만 낮아져도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50년으로 5년 앞당겨집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20% 깎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정부가 외화 스와프를 65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1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어났으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해지 규모가 115조 원이 되고 30년 복리로 계산하면 1인당 약 800만 원 손실입니다. 월 100만 원 연금 기준으로 8개월치, 거의 1년치에 가까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너무 오르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고통받는데 국민연금 수익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율 상승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손실과 어느 게 더 큰 문제인지 비교해 보겠어요. 50대 자영업자 최 사장은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최 사장이 매일 사용하는 재료들을 보면 이래요. 밀가루, 식용유, 설탕, 소금 등 기본 재료의 80%가 수입품입니다. 작년 이맘때 최 사장이 구입했던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5천 원이에요. 5천 원 올랐죠? 식용유는 18리터들이가 4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7천 원 올랐어요. 최 사장이 한 달에 밀가루 20포대, 식용유 10통을 쓴다고 하면 원자재비만 월 14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1년이면 168만 원입니다. 분식집 순이익이 월 200만 원 정도인데 원자재비 상승만으로 1년 수익의 거의 10%가 날아간 셈이에요. 최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김밥 가격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떡볶이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졌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의 서민 경제 파급 효과예요. 분명히 실제 피해가 있고 정부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최 사장 같은 자영업자가 전국에 약 500만 명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환율 상승으로 입는 평균 손해가 연간 100만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손해는 5조 원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환해지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은 연간 얼마였죠? 환율이 20원만 올라도 1조 7천억 원이었어요. 만약 환율이 50원 오르면 4조 2,500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국민연금 손실이
자영업자 피해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자영업자 피해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 손실은 복미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환율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진짜 외환 위기가 오는 경우에요. 환율이 1,700원, 1,800원으로 폭등해서 기업들이 달러를 구할 수 없고 수입이 중단되고 경제 전체가 멈출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요? 외환 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춘대 외채권국이에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상황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때 환율은 9월에 900원대에서 시작해서 12월에는 2,000원까지 치솟았어요. 불과 서너 달 만에 환율이 2배 이상 뛴 거죠.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우그룹, 한보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은행들도 문을 닫았고 실업률이 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환율이 1,470원이어도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단가가 오른 효과거든요. 문제는 이런 이익을 기업들이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달러로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금 보유액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수출 업종에서 두드러지죠. 삼성전자만 해도 해외 현금이 약 50조 원을 달합니다. 이 돈이 원화로 바뀌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은 미국 금리가 더 높고 미국 투자 계획도 있고 달러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들고 있어요. 정부가 수출 기업들에게 달러 좀 내놓으라고 압박하지만 기업들은 우리도 사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단도 없고요. 둘째,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경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 이벤트나 국제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할 때 며칠 동안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필요해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보면 환율이 하루에 50원씩 뛰는 날들이었어요. 이럴 때는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시장 공황을 막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뛰는 급등은 거의 없어요. 1,400원에서 1,470원까지 서서히 올라온 거죠. 이건 시장 공황이 아니라 펀더멘털의 변화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도 단기 조치가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틀 전 재연장 결정은 이게 영구제도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기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셋째,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도 해봤고 재정 긴축도 해봤고 구조개혁도 해봤는데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다른 걸 해봤나요?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25%인데 우리는 2.5%예요. 금리차가 2.5%포인트나 나는데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왜 금리를 안 올릴까요? 부동산 시장과 매수 경제가 어려워질까 봐서예요. 하지만 환율이 계속 오르면 수입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루는 것뿐이에요. 재정 지출도 계속 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이 560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만큼 원화 가치는 떨어져요. 구조개혁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규제 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손대지 않고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연금부터 동원한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환율 방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수단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 40%인데 2055년 고갈 예상으로 3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월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 후 월 150만 원만 받는 거죠.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40세인 직장인 이 부장을 가정해 봅시다. 이 부장은 월급 400만 원을 받고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20년 납부했어요. 앞으로 25년 더 내고 65세에 은퇴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부장이 받을 연금은 월 1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환율 상승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매년 1%씩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 계산을 해보면 25년간 누적된 손실로 인해 이 부장이 받을 연금이 월 13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매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의 손실입니다. 이 부장이 85세까지 살다고 가정하면 20년간 총 7,20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해지 정책이 개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입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부장의 아들이 내년에 미국 대학교에 유학을 간다고 해봅시다. 1년 학비와 생활비로 5만 달러가 필요해요. 작년 같으면 1,200원 환율로 6천만 원이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1,470원 환율로는 7,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1,3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4년간 대학교를 다닌다면 추가로 5,4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이건 이 부장 월급 1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환율 상승이 중산층 가정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연금은 3층으로 쌓아야 합니다. 1층 국민연금은 의무로 내고 2층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나 ETF로 운영하세요. 원리금 보장형은 연 2%지만 주식형은 30년 장기로 연 5에서 7% 가능해요. 퇴직연금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투자 비중입니다. 국내 주식만 투자하면 원화 가치 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 30에서 40% 정도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3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30년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연 2% 수익률이면 2억 4천만 원, 연 3%면 2억 9천만 원, 연 5%면 4억 16만 원, 연 7%면 6억 10만 원이 됩니다. 연 5%와 연 7%의 차이만 해도 2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리금 보장형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잡아요. 3층 개인연금은 여유 있다면 연금 계좌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세액공제율이 16.5%니까 연간 최대 144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나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자동으로 해외 분산 투자를 해주니까 편리합니다. 여러분만의 경제 계기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계기판은 외화 스와프 한도입니다. 현재 650억 달러인데 700억 달러 넘으면 경고 신호, 800억 달러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이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분기마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한국은행 외화 스와프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니까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700억 달러를 넘어서면 퇴직연금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해요. 800억 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입니다. 매년 연말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발표되어 이때 그의 환율 변동률과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 2025년 수익률이 10%라고 발표됐는데 그의 환율이 5% 상승했다면 실제 운용 수익은 5%예요.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이 환율 효과인 거죠. 만약 수익률이 5%인데 환율이 10% 상승했다면 실제 운용 실력은 마이너스 5%라는 뜻입니다. 환율 효과를 빼면 손실을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국민연금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언론 보도에 속지 말고 직접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발표하는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현황을 확인하세요. 외국인들이 한 달 연속 순매도를 한다면 원화 약세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원 이상 매도하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나온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최악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2050년에 고갈된다면 여러 가지 배안이 있어요. 첫째, 근로기간을 연장하세요. 70세까지 일하는 방안입니다. 5년 더 벌고 5년 덜 쓰면
10년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0대부터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킬을 쌓아두세요. 예를 들어 번역, 상담, 컨설팅, 강의 등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 분야의 경험을 쌓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둘째,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주거비를 절약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서울에서 월 200만 원 들던 생활비가 지방에서는 월 15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전남, 경북, 강원 같은 지역은 물가가 서울의 70% 수준입니다. 의료 인프라도 시군 단위까지는 괜찮은 편이고요. 집값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에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자금이 남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부터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월 50만 원씩 30년을 연 5%로 투자하면 4억 원이 돼요. 이 정도면 월 100만 원씩 30년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30년 후 4억 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 대비도 필수적이에요.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달러나 달러 연동 상품으로 보유하세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달러 자산이 훌륭한 방어막 역할을 할 거예요. 달러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러 예금, 달러 적금, 해외 주식, 해외 ETF, 달러 원자재 펀드 등등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자녀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환율 내려가면 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1,470원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녀 유학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달러를 모아두세요.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조금씩 사두는 거예요. 분할 매수 전략을 쓰면 평균 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도 분산 투자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물 자산이 방어 효과가 있어요. 특히 금은 달러가 약해질 때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달러 자산과 상호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유동성이 떨어지고 관리 비용도 들거든요. 전체 자산의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민감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률이라는 헤드라인을 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해외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환율 효과가 얼마인지, 실제 운용 실력은 어떤지 분석하는 거죠. 외화 스와프 연장이라는 발표를 보면 규모가 늘었는지, 기간이 연장됐는지, 해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 보도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대부분의 기사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에요. 비판적 분석이나 장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특히 전문가 의견이라고 나오는 내용들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어떤 전문가인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과거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경제 유튜브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용의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보세요.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국 언론만 보지 말고 해외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도 참고하세요.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블룸버그,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해외 매체들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때로는 국내에서 보지 못한 관점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도 유용합니다. IMF, OECD, 세계은행 등에서 발표하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주에 할 일들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현재 납부액, 예상 수령액, 소득 대체율 등을 파악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현재 운용 현황을 점검하세요. 원리금 보장형에만 있다면 주식형이나 혼합형으로 일부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단,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시고요. 달러 예금 계좌를 개설하세요. 인터넷 뱅킹으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당장 달러를 살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해두는 거죠. 첫 번째 달에 할 일들입니다. 가계자산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정리해서
자산 구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환율 리스크에 노출된 부분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세요. 해외여행 계획, 자녀 유학 계획, 해외 투자 등을 고려해서 달러 수요를 예상하는 거죠. 개인연금 가입을 검토하세요. 세액공제 혜택과 장기 투자 수익을 비교해보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분기에 할 일들입니다. 외화 스와프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분기별로 발표되니까 달력에 표시해두고 체크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발표되면 환율 효과를 분석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 투자 수익률과 환율 변동률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달러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요. 첫 번째 연도에 달성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연금 3층 구조를 완성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모두 준비되어야 해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세요. 달러 예금, 해외 주식, 해외 ETF 등을 활용하는 거죠. 정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어떤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할지, 어떤 지표를 주의깊게 볼지 정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노후 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해요. 기존에 국민연금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거주지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계속 살 것인지, 지방으로 이주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달라져요. 건강관리도 중요해요.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증하거든요. 실버보험이나 간병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대화도 필요해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할을 정하는 거죠. 혼자서만 준비하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자녀가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 모두가 환율 리스크를 인식하고 함께 대비해야 해요. 유학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환율을 잡겠다고, 그리고 2026년까지 계속하겠다고. 그 대가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거예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1인당 수백만 원씩, 가구당 수천만 원씩 말이에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1,200원대 환율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해요. 저성장, 저금리, 고환율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 방식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위기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분기마다 외화 스와프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말마다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을 비교하세요. 퇴직연금 계좌를 열고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개인연금을 시작하세요. 자산의 일부는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정보에 민감해지고 정부 발표를 맹신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세요.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조용히 오지만 경고는 충분히 있었어요. 3년 동안 외화 스와프가 6.5배로 늘어났습니다. 환해지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모두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경고를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그날,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95조 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림길 말이에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